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영화를 좋아해요. 영화라는 발명품, 우리 시대에 가장 익숙한 대중문화는 정말로 훌륭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약 4,000년에서 5,000년 정도의 역사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화가 발명된 것은 불과 100년이 조금 넘었을 뿐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문명사 5,000년이라고 봤을 때 이 영화라는 대중 문화를 즐길 수 있었던 사람은 불과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이 영화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 어떤 새로운 이야기, 또 어떤 기발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 관객들이 좋아할까를 늘 연구해 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의 의미를 갖는 행위로서 그 영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 그리고 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자신의 영화 속에다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극장에서 2시간 동안 깔깔거리고 슬퍼하고 행복해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그 영화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다라면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는 아주 재미있는 대중문화이면서 우리 시대를 아주 날카롭고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멋진 매체이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나왔던 영화를 중심으로 해서요, 그 영화 속의 감독과 또 작가들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자 했는지, 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이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교과 과정 같은 제목을 오늘 여러분들께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120분의 1이라는 것이 바로 제목입니다. 이렇게 부제를 달아봤어요. 영화를 이해하는 결정적인 1분, 우리 시대를 이해하는 영화의 1분. 120분의 1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좀 설명이 됐을 것 같아요. 2시간 가까운 영화 동안 한 장면, 1분의 장면을 우리가 완벽하게 읽어낼 수 있다면 120분의 영화를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또는 그 1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해하는 그런 아주 멋진 의미들을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감독과 작가들은요, 자신들의 영화를 만들 때 그 영화 속에 아주 결정적이면서도 멋진 장면, 그리고 의미가 있는 장면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주 장난꾸러기라 그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아요. 아니, 어떤 감독들은 직접적으로 보여줘요. 막 큰 소리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죠. 주인공의 몸과 그 소리를 빌려서. 그러나 관객들의 입장에서 누군가가 앞에서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면 오히려 거부 반응을 갖고 뒤로 물러서요. 아마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비슷한 예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옆 사람이 뭔가를 계속 뭐 하자, 사자, 뭐 하자라고 하면 왠지 그 사람과 조금 거리가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난꾸러기지만 아주 노련한 감독과 작가들은 그 이야기를 슬쩍 숨겨서 영화 속에 감춰놔요. 그리고 아주 영리한 관객들이 그것을 발견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그것이 바로 영화 속에 등장하는 바로 결정적인 한 장면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영화평론가이자 감독인 프랑스와 트리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화를 좋아한다는 것은 같은 영화를 2번 보는 것이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을 한 번만 하고 마나요? 맛있는 음식이 어느 가게에서 한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 집에 가서 그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가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한 번 만나고 마나요? 다시 연락을 하고 약속을 잡고 그 사람 다시 만나러 갑니다. 앞서 제가 처음 질문을 드렸어요. 영화 좋아하십니까? 라고요. 자, 이제 정직해질 시간입니다. 같은 영화를 2번씩 본다 하시는 분들. 소심하게 몇 분이 이렇게 손 올라오고 있어요. 네. 물론 대부분의 분들이 2번씩 본 영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영화를 2번씩 보지는 않죠. 그러나 무엇인가를 좋아한다는 행위인 한 영화를 2번 보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 영화를 보게 되면 줄거리를 쫓아가고 그 커다란 스케일에 압도당합니다. 그러나 2번째 영화에 들어가게 되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장면들이 보이고 그들의 표정이 보이고 숨겨진 이야기들이 보여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렇게 영화를 2번, 3번씩 본 사람들의 해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13년에 한 편의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됐습니다.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라고 하는 멕시코 감독이 만들었던 그래피티라는 영화입니다.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중력 정도가 되겠죠. 이 영화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자신의 아이를 잃고 상심한 한 여성 과학자가 우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절대 고독의 공간인 우주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 단절된 채 그저 홀로 고독히 사람들의 그 복잡한 관계 속에서 빠져나와 머물길 원해요. 그런데 우연한 사고가 벌어지고 이 여성 과학자가 결국은 그 우주에서 혼자 고립된 채 다시 지구로 돌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는 아주 재밌어요. 촬영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전 이 영화를 IMAX에서 2번이나 봤는데 쏟아져요. 화면이. 이 영화는 그 해에 많은 아카데미 부분에 후보로 올라왔고 또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의 외면을 감싸고 있는 이야기는 한 여자의 모험담입니다. 그런데 영화가 담고 있는 의미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요.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아이를 잃고 고독 속에 빠져서 사람들과의 그 번잡스러운 관계로부터 도망간 여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자가 우주에서 사고를 겪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드디어 혼자 우주에 넘게 됐는데 이 여자는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다시 필사적으로 그 복잡한 관계가 있는 인간 사회인 지구로 돌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예요. 21세기에 들어서 파편화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 우주인을 통해서 아주 절묘하게 보여줍니다. 우린 때때로 아주 복잡한 사회 속에 살면서 그 무수히 많은 인간관계에 시달리죠. 심지어는 가족마저도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기타노 다케시라고 하는 일본 감독이 뭐라고 그랬냐면 가족이란 남들이 안 보면 가끔 어디 갖다 버리고 싶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일종의 농담이겠죠. 웃지 못할 이야기 중에 하나가 복권에 당첨되면 뭘 하겠어요? 라는 질문에 한 외국의 설문조사에서 배우자에게 절반을 준 채 혼자 살겠다. 한때 미국에서는요 100만 불 클럽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100만 불을 지불해주면 이 사람의 신분을 다시 만들어줘요. 가짜 신분증과 가짜 경력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사라지게 도와줍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2013년에 알폰소 쿠아론 감독은 그래비티라는 한 편의 영화를 통해서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영화는 이런 장면들이 끊임없이 보여집니다. 동료 우주인과 우주 속에서 서로 긴 선의 의지한테 유영하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 여기서 이 여자 우주인의 동료로 나오는 남자 우주인은 여러분들도 아주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조지 클론이라고 하는 아주 멋지고 잘생긴 배우예요. 이 배우가 연기하는 남자 우주인은 끊임없이 떠듭니다. 이름이 맷이라고 된 우주인인데요. 계속 떠들어요. 내가 이런 농담을 했었나? 블라블라블라블라. 이 라이언 스톤이라고 하는 이 여자 주인공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제발 저 남자가 입을 좀 다물어줬으면. 그러나 사고가 일어나고 저 남자 우주인은 실종됩니다. 그러자 무전기를 통해서 그 여자 우주인이 끊임없이 저 남자의 이름을 불러대요. 응답해, 응답해, 응답해. 이 장면이 바로 이 영화의 전환점이에요. 고독하고자 했던 한 여성이 결국은 다시금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자신이 그 사람을 찾고 그 관계가 맺어진 지구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야기예요. 간신히 찾아낸 한 우주 정류장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에요. 이 여자 역시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죠? 사실은 연결된 건 아니에요. 뒷배경에 나와 있는 그냥 줄일 뿐이고 그 앞에 여성이 무중력 상태로 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마치 저 여자가 거대한 자궁 속에서 탯줄을 단 채 혼자 떠 있는 어린아이처럼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물론 감독에게 제가 그렇죠. 이 장면은 마치 그 거대한 자궁 속에 아이가 탯줄에 묶인 채 떠 있는 장면처럼 만드신 거죠. 라고 하면 많은 장난꾸러기 감독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생각은 못했었는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영화는 대중에게 보여지는 순간 우리의 것이에요. 더 이상 감독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영화는 새로운 생명을 갖습니다. 이 장면은 이 영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여자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를 모두 거부했던 한 여성이 사고를 겪고 간신히 들어간 우주 정류장에서 마치 자궁 속에 있는 태아처럼 배에 끈이 매달린 것처럼 탯줄이 매달린 것처럼 유용하다. 이 정류장을 벗어나며 다시 지구로 귀환하려는 아주 처절한 노력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마침내 지구에 도착해요.
그 중간 과정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니까. 간신히 그 착륙선에서 기어 나와서 비틀거리며 해변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일어서려고 할 때 멈칫해요. 우주인들이 우주에서 오래 살게 되면요, 근육이 퇴화된다고 그래요. 중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인들이 일상 시간 동안 가장 많이 하는 게 운동이랍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이 영화가 가진 진짜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120분의 1분이 되는 장면이에요. 물이라는 건 뭐예요? 생명이 새로 탄생하는 공간이에요. 고대 철학자 탈레스부터 물은 생명이라고 주장을 했고, 또 많은 생명체들이 물에서부터 왔다라고 생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가 자궁 속에 들어있다가 결국 어디로 떨어져요? 물로 떨어져요. 그리고 비틀거리며 해변가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멈칫하죠. 이 멈칫하는 건 뭐냐면 바로 지구의 중력을 느낀 거예요. 이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그래비티는 단지 무엇인가를 당기는 과학 용어로서만 쓰여진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우리들의 삶이라는 건 누군가와 끊임없이 관계를 맺어야 하며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만들어진다는 걸 알폰소 쿠아론 감독은 그래비티라고 하는 SF 영화를 통해서 여기도 아닌 아주 지구 밖으로 멀리 나간 우주 공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2013년에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걸작이 될 수 있으며 많은 영화 평론가와 팬들에게 열광적인 사랑을 받았던 거죠. 이 마지막 한 장면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들 이 영화를 다 이해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2013년에 또 한 편의 우리나라 영화가 있었어요. 설국열차. 이 영화 아시죠? 영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많은 분들이 안 본 영화는 잘 안 가져와요. 그럼 나만 잘난 척하는 것 같아요. 이 설국열차라는 영화는 아주 재밌습니다. 꼬리칸과 앞칸으로 나뉘어진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사회를 보는 것 같죠. 계급화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은 꼬리칸의 사람들이 진격을 가해서 그 앞칸을 점령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즐거운 장면 중에 하나는 송강호 씨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헐리우드의 그 쟁쟁한 배우들이 끊임없이 남궁이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드디어 그 모든 배우들이 삥 둘러싸였을 때 서랍 안에서 탁 등장하죠.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뿌듯한 장면 중에 하나 아닌가요? 그 헐리우드에서 아주 유명한 배우들이 남궁이라는 인물이 정말 중요한 인물이야 라고 막 30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떠들다가 드디어 우리의 남궁을 연기하는 송강호 씨가 등장할 때 아마도 많은 한국 관객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이 송강호 씨가 연기하는 인물은 아주 독특한 인물이에요. 영화의 많은 주인공들이 맨 앞칸으로 가길 원할 때 이 송강호 씨가 연기하는 캐릭터는 극 속에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나는 앞칸엔 관심이 없어. 내 관심은 저 옆에 문을 뚫고 이 기차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이야기는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계급화된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지배당하고 있는 계급이 자신들을 지배하는 계급을 타도하고 위로 올라가려고 했던 건 인류의 역사죠.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역사의 순환처럼 우리는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근데 송강호 씨가 연기하는 저 캐릭터는 봉준호 감독의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시스템의 앞자리에 누가 있는지는 관심 없어. 내가 생각하는 건 이 시스템 전체를 다 부셔버려야 된다는 거야.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야. 이 시스템 안에서는 결국 앞칸으로 가봐야 또 다른 지배자가 생길 뿐이야. 그러니 이 계급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부셔버려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단순한 투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송강호 씨가 극 속에서 하는 딱 하나의 대사. 내 관심은 앞칸에 있는 게 아니야. 옆칸, 옆에 있는 그 문을 부셔버리고 나가는 거야. 라는 대사는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 아주 날카롭게 힌트를 줍니다. 그러나 이 영화가 정말 유쾌한 이유는 마지막 장면에 있어요. 기차를 부시고 나오면 뭐가 기다리고 있죠? 흰 곰 하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종의 감독의 유머 같아요. 그리고 하나의 상징 같아요. 이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고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동물로서 저 곰 한 마리가 떡하니 언덕에서 말하자면 아무런 생명체가 살 수 없다라고 했던 이 지상이 이제 조금씩 해빙기를 맞아 다시금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자, 자 이제 새로운 아주 하얀 백조와도 같은 새로 써나갈 수 있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세상이다 라는 것을 저 백곰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마지막 장면에서 봉준호 감독의 정말로 놀랍도록 패기 넘치는 그 설정이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 보셨죠? 기차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살아남는 인물이 2명 있습니다. 우리가 문명사와 인류사를 이야기할 때 그 중심에 뭐가 놓여져 있어요? 백인들의 역사가 놓여져 있어요. 그렇죠? 언제나 왜 지구를 구하는 건 미국인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외계인들은 왜 맨날 뉴욕으로 돌진해가지고 그렇게? 그렇잖아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대중문화의 어떤 가장 핵심인 영화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건 바로 미국이고, 그래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백인 중심으로 써나갑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누구예요? 봉준호 감독이에요. 우리와 같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는 설국열차를 통해서 맨 마지막에 아주 패기 넘치는 제안을 하나 해요. 자,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황인의 여자와 흑인의 소녀는 누구예요? 새로운 세대의 아담과 이브예요. 이 조상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봉준호는 이야기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백인의 시대였지. 이제는 황인과 흑인이 새로운 시대의 아담과 이브야 라고 백인 중심의 세계 문화에다 자신만의 아주 멋진 패기 하나를 영화의 끝장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유쾌하지 않나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마지막 장면에 정말 빵 터졌어요. 야, 봉준호 감독 최고다라고. 일종의 유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봉준호 감독의 패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바로 한국 관객과 또 다른 어떤 소위 제3세계라고 불렸던 관객들에게 선사하는 봉준호 감독의 아주 멋진 선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4년에 나왔던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는 영화입니다. 마틴 스콜세지가 감독했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했어요.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라갔는데 아쉽게도 받지 못했어요. 연기를 정말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던 벨포트라고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존했던 인물이고요. 이 월스트리트에서 수많은 주가 조작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일으켰던 인물이에요. 이 영화는 일종의 블랙 코미디인데 그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기 수법을 통해서 그 수많은 부를 일궜으며 그 부를 가지고 얼마나 화찬란하게 살았으며 또한 그들이 그 부를 통해서 어떻게 몰락해 가는지를 이 영화는 아주 정확하고 그러면서 아주 유머러스하고 재밌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몇몇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사람이 몰락한 건 신경 쓰지 않을지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게도 만들었던 영화예요.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자 작가인 마틴 스콜세지는 그걸 몰랐을까요? 그래서 아주 무서운 장면을 영화의 마지막 1분에 담아놓습니다. 조던 벨포트가 결국은 감옥에서 나와서 대중들을 향해서 이제 자신이 어떻게 부를 만들어냈는지를 막 특강하는 장면이 나와요. Sell me this pen. Well, this pen works, and I personally love this pen, and I think this 이 장면은 하나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감독이 아주 무서운 단언 같은 것이기도 해요. 제가 지금 2시간 동안 이렇게 한 인물이 얼마나 추잡하고 우스꽝스럽고 또는 허황되게 자신의 인생을 낭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영화를 보는 여러분들은 오히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고 또다시 헛된 욕망을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감독은 관객에게 묻습니다. 저 한 장면을 통해서. 저들은 바로 우리예요. 그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석의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화를 통해서 아, 나는 조던 벨포트처럼 저렇게 허황된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아야지. 사람들에게 사기치지 말아야지. 이렇게 각성하고 나가는 관객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아,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그 대답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겠습니다만 이 감독은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라고 자신의 질문을 관객석에 던지고 있어요. 아주 좋은 영화는 극장에서 끝나지 않아요. 극장문을 닫고 나가며 시작됩니다. 우리가 액션 영화나 로맨틱 코미디도 아주 잘 만든 영화들이 많지만 그런 영화들을 아주 명작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액션 영화, 로맨틱 코미디는 모든 걸 다 해결해줘요. 주인공이 모든 악당을 다 잡아요. 그렇죠? 그리고 끝나요. 로맨틱 코미디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두 사람이 그렇게 잘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행복해지죠. 그리고 그냥 행복한 마음만 가지고 극장을 나가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영화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시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좋은 영화는 그 영화를 통해 질문하고 우리가 영화가 끝난 뒤에 극장 바깥으로 나가면서 그 영화가 던져준 질문과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영화예요. 그래서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는 그에 나왔던 많은 영화들 중에 아주 좋은 영화로 지금까지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2015년으로 가볼게요. 재밌는 영화 한 편이 있어요. 스타워즈 7입니다. 자랑을 좀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몇 명 초대받지 못했는데 제가 한 분 그 한 자리에 초대받아서 LA의 돌비 극장에 가서 저 영화를 스티븐 스필버그와 함께 봤어요. 이건 자랑이에요. 뭐 어떤 의미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스타워즈는 여러분들 아마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처음에 영화가 시작하면 아주 유명한 자막이 올라오면서 시작합니다. 아주 먼 옛날 우주에서 라고 자막이 시작합니다. 근데 이 자막 조금 이상해요. 이 영화엔 최첨단 무기들이 등장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SF 영화라는 건 먼 미래의 이야기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최첨단의 장비들이 등장하고 아주 환상적인 그래픽과 기술력이 동원된 이 SF 영화는 아주 먼 옛날 우주에 라고 시작합니다. 이 영화는요, 조지 루카스가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한 미국의 역사예요. 역사이기 때문에 지나간 것이고 과거의 것이죠. 그래서 영화는 아주 먼 옛날 옛적에 라고 시작해요. 한번 왜 이것이 미국의 역사인지 볼까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루크 스카이워커와 그 공주는 마치 서양의 어떤 역사의 출발점이 된 그리스 신화 속에서 등장한 그런 인물들처럼 보여요. 자신들에게 어떤 운명이 태어날 때부터 점지돼서 그 운명 안에서 세계를 구하기 위해 싸우는 영웅들의 서사시 같은 게 바로 남녀 주인공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해리슨 포드, 한 솔로라고 나오는 인물이 있죠. 어떻게 등장해요? 권총 지갑을 발밑으로 아주 길게 차고 조끼를 입고 딱 등장해요. 이건 전형적인 카우보이의 복장이에요. 서부 시대의 미국의 건맨을 보여줘요. 그 뒤에는 추바카라고 하는 아주 털복숭이 외계인이 한 명인데 와와와와와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무슨 뜻인지. 근데 한 솔로만 알아들어요. 마치 뒤에 서 있는 건 추바카라는 거대한 외계인은 인디안 같아 보여요. 서부 영화에 등장하는. 그렇죠? 자, 이들이 싸우는 상대는 어때요? 스톰트루퍼라고 불리우는 인물들은 하얀색 군복을 입고 있는데 그들은 마치 2차 세계대전에 등장한 독일군의 군복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악당인 다스베이더의 복장은 마치 일본의 사무라이 쇼군의 갑옷처럼 보여져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어느 나라를 상대로 싸웠어요? 독일과 일본을 상대로 싸웠습니다. 이 영화에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은 바로 미국의 역사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새롭게 해석했죠. 그래서 이 영화는 처음 시작할 때 아주 먼 옛날 옛적에라는 머릿말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J.J. 에브람스가 감독을 맡은 스타워즈 7편 2015년에 오게 되면 영화에 아주 재미있는 다른 변화가 생깁니다. 이런 거예요. 이 영화 보신 분 계시죠? 주인공이 흑인과 여성입니다. 그렇죠. 자, 1편부터 6편까지의 주인공들은 다 백인이었어요. 더군다나 거의 남자들이 주인공이었어요. 심지어 여성들의 캐릭터가 로보트보다도 좀 못했어요. 물론 몇몇 에피소드에선 좀 더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만 R2D2가 어떻게 보면 여성 캐릭터들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LA에서 저 봤어요. R2D2. 들어오더군요, 이렇게. 자랑이에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흑인 주인공은 스톰트루퍼였어요. 말하자면 제국군의 병사였어요. 그런데 학살이 벌어지는 걸 보고 도망가요. 아, 이런 짓은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서 도망가요. 이 여성이 연기하는 캐릭터는 이 영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캐릭터예요. 아마 차세대 제다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 안드로이드 로봇이 왔을 때 그 로봇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로봇을 팔아버렸으면 이 여자 주인공은 이 모험에 뛰어들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아니요, 팔지 않겠어요 하면서 저 안드로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 여성은 어마어마한 새로운 모험에 뛰어들게 됩니다. J.J. 에브람스는 2015년에 미국 사회를 아주 정확하게 읽었어요. 세상이 변하고 있고 더 이상 백인의 중심의 세계가 아니다. 세상은 평등해지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인류애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놔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인공들은 흑인과 여성이에요. 심지어 이것이 더 이상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그 유명한 자막은 등장하겠죠. 먼 옛날 우주에서라고. 하지만 이 두 명의 캐릭터를 통해서 이것이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의 이야기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1편부터 6편까지 등장했던 주인공의 대부분은 어쩔 수 없는 태생의 운명, 태어난 걸 그 운명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험에 뛰어들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인물들이었어요. 선택받은 자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스타워즈 7에서 이 두 주인공은 스스로 이 모험에 뛰어듭니다. 그냥 제국군의 한 명으로서 살아가도 되지만 저 흑인 주인공은 자신의 군복을 벗어던지고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요. 그리고 저 여성은 그냥 팔아버렸으면 될 그 안드로이드를 자신의 선택으로 아니 팔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이 모험에 스스로 뛰어드는 계기를 만듭니다. J.J. 에브람스는 스타워즈 1편부터 6편까지 아주 열렬한 팬이었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야심을 들어요. 1편부터 6편까지는 옛날 이야기였죠.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것을 어떻게? 운명이 아닌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려는, 그것은 바로 미래에 있겠죠.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흑인과 여자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가치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스타워즈 7을 통해서 세상에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래서 저 스톰트루퍼를 연기했던 흑인 배우가 자신의 군복을 벗어던지는 장면과 저 여자 주인공이 아니요, 이 안드로이드를 팔지 않겠어요 라는 그 장면, 그 두 개의 일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2016년에 드디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게 나무주연상,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선사한 영화예요. And the Oscar goes to Leonardo DiCaprio. This is the first Oscar and sixth nomination for Leonardo DiCaprio. And my friends, I love you dearly. You know who you are. And lastly, I just want to say this. Making The Revenant was about man's relation. 이 영화를 보고도 안 주면 사람도 아니에요. 영하의 날씨에 정말 곰 가죽 하나를 뒤집어 쓴 채 물에 빠지고 설원을 걷고 2시간 동안 죽도록 고생해요. 왜? 자기 아들을 죽인 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심지어 이 남자는 곰에게 부상을 당해서 버려지죠. 그런데 마지막에 추격할 때는 어떻게 돼요? 곰 가죽을 입고 추격해요. 영화는 되게 아주 재밌는 장면들을 엮여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곰이 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공격했어요?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기억나시죠? 새끼를 발견한 순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긴장하죠. 어미곰이 어딘가 있을 텐데. 그때 어미곰이 자기 새끼곰 옆에 사람이 있자 분노한 채 다가와서 그 남자를 마구 공격해 결국 부상을 입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결국 그 곰을 죽이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추격해 갈 때 뭘 해요? 그 곰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가요. 자기 자식을 지키려다 희생당한 곰의 가죽을 뒤집어 쓴 채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추격하는 이야기. 이런 장면의 장치들은 영화를 더욱더 풍성하고 재밌게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전혀 엉뚱한 데 있어요. 다 죽어가던 이 남자 주인공이 설원에서 한 인디안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인디안이 살려주죠. 그러니까 둘이서 말을 타고 간신히 어디론가 이동해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해요. 기억하실래나 모르겠어요. 그러자 앞서 있던 인디안이 혀를 내서 그 눈의 맛을 봅니다. 그러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자신의 혀를 내서 그 눈의 맛을 봐요. 그리고 둘이서 막 깔깔거리며 웃는 장면이에요. 앞서의 영화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이 장면 빼도 영화가 돼요, 안 돼요? 돼요. 그죠?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추격하는 영화에서 아무런 쓸데가 없는 장면이에요. 근데 감독은 왜 그 장면을 영화 속에 넣어놨을까? 영화를 다시 한번 천천히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영화의 첫 장면부터 끝 장면까지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하는 인물은요, 거의 웃지 않아요. 아들에게도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막 험한 표정으로 가르치죠. 그리고 그 아들이 죽은 뒤에 분노하고 살인자를 향해서 막 복수하기 위해서 질주할 땐 더군다나 얼굴에 웃음기 하나 없어요. 아주 살벌한 영화. 이 주인공이 이 영화 속에서 거의 유일하게 환하게 웃는 장면은 인디언과 함께 말을 타고 가다가 내리는 눈에 혀를 내며 그 눈의 맛을 볼 때예요. 이 영화는 그래서 이렇게 읽혀지기도 해요. 어떻게? 이 남자 주인공은 마치 우리 같아요. 어떤 하나의 목표, 인생의 목표를 세워놓은 채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대학에 가기 위해서, 좋은 자리 취직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막 정신없이 달려가는 우리 모습 같아요. 그때의 이 남자 주인공은 웃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웃어요? 내리는 눈을 맛볼 때, 삶을 감각할 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내 감각을 통해 느낄 때, 그때 유일하게 환하게 웃어요. 이 영화는 추격의 드라마만 가지고도 훌륭한 영화입니다만 삶에 대한 이야기로 영화를 조금 바꿔서 해석해보면 아주 놀랍도록 멋진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할 때 과연 행복한가요? 그것이 과연 우리의 인생일까요?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게 어떤 무엇인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보다 삶을 감사하며 내 앞에 있는 무엇을 맛있게 맛보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쓰다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아주 살아있다는 걸 행복해하며 수다를 떨 때 그때 우리는 더 행복하지 않나요? 그것이 삶이고 우리가 삶이 추구해야 될 행복이 아닌가요? 라고 마치 감독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평원에서 눈의 맛을 보고 있는 저 두 남자의 행복한 표정이 왜 그런지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영화는 아주 멋진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래서 드디어 우리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인지 알아요? 이름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보고 있는데 아이가 발길질을 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의 이름을 레오나르도라고 붙여줬습니다. 마지막 영화는 2016년에 나온 영화 한 편을 골랐습니다. 곡성이란 영화입니다. 무시무시한 영화예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영화를 코미디로 보기도 해요. 좀비가 등장해서 막 싸우는 장면은 그 자체로 완전히 코미디예요. 슬랩스틱 코미디라고 하는데 막 친구들이 있는데 좀비가 도착해서 막 그 싸울 때 보면 엎치락뒤치락 무서우면서 웃긴 장면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우리 삶의 문제로 해석하기도 해요. 해석의 방법은 100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골라온 해석의 한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할 때 사람들은 제일 많은 정성을 들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새 노트를 사면 첫 장, 첫 페이지에 첫 줄을 쓸 때 가장 글씨를 이쁘게 쓰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뭘 쓸까 가장 많이 고민할 거예요. 그렇죠? 영화 감독과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성을 만든 나홍진 감독이 이 영화의 첫 장면을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지금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전화가 한 통 울려요. 그러자 자고 있던 곽도원 씨죠? 전화를 받아요. 왜? 살인사건이 났어. 빨리 와. 그래서 아내가 뭔데? 살인사건이 났대. 심드렁하게 옷을 입죠. 경찰복을 입고 나왔더니 비가 내립니다. 그때 장모님이 등장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어디가? 살인사건이 났대요. 어메, 그 집 색시면 아직 예자냐? 그게요. 너도 아침은 먹고 가야 돼. 얼른 가봐야 된지. 아, 한 숟가락 뜨고 가. 빨리 간다고 뭐 죽어본 것이 살아본 것도 아닌데. 에이, 시방 가봐야 된지. 아, 묵고 가라고 안 허요. 언나. 아주 좋은 새 노트를 사서 첫 장에다가 밥을 먹는다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의심해 봐야죠. 왜 이런 장면을 집어넣었지? 이 영화의 줄거리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전반부까지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죽은 이야기예요. 후반부의 이야기는 뭐예요? 내 딸아이가 아픈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과 내 이야기로 분리돼서 영화의 두 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첫 장면에서 그 살인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도 저 곽도원 씨가 연기하는 경찰은 그 현장에서 무슨 구경꾼 같아요. 할 일 없이 휴대폰이나 들여다보고 있는 방관자 같아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알려주려는 저 여성가 계속 돌을 던지자 아 저리 가! 저리 가라고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마! 하지마! 하면서 영화의 전반부에 곽도원 씨가 연기하는 경찰은 방관자였어요. 경찰관이란 뭐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를 도와주러 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인사건이 났을 때 이 사람 뭐 했어요? 밥 먹었어요. 그렇잖아요. 살인사건이 난 현장에 가서도 그저 우두커니 앉아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가 본격적으로 이 사건에 뛰어드는 건 뭐예요? 내 딸아이가 아플 때예요. 화가 난 이 남자가 산에 있는 움막의 그 일본인의 집을 찾아가서 막 난리를 부릴 때 점점 이 경찰복이 바깥으로 나오며 흐트러집니다. 그 뒷장면에 가게 되면 자기 딸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때 저 남자는 사복을 입고 있어요. 경찰복이 아니에요. 경찰관들은 도와주지도 않아요. 기껏 할 수 있는 건 동네에서 고만고만한 자기 친구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도 오합지졸이고 결국 아무런 도움도 못 돼요. 그리고 영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파국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전 이 영화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게 도와달라고 한 누군가를 도와주지 않은 한 사람. 그 사람이 자기에게 무슨 일이 닥쳤을 때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 살인사건이 났는데 배고프다고 밥을 먹고 온 한 남자에게 그 남자가 너무나 아끼는 딸아이가 아팠을 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 라고요. 곡성이란 영화는 수많은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가져온 이야기는 바로 이런 거예요. 어쩌면 이 영화는 2016년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방관하고 계십니까? 내 아이의 일이 아니라고. 자, 당신의 아이가 무슨 일이 닥쳤을 때 누가 도와줄까요? 여러분들 다 공범자 아닌가요?
라고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성이란 영화는 아주 훌륭한 영화입니다. 방심하고 있던 우리에게 너무나 무섭고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영화이기 때문에. 물론 나홍진 감독이 그걸 의도하고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무성영화 시대의 아주 위대한 영화 천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롱샷은 희극을 찍을 때, 클로즈업은 비극을 찍을 때. 희극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몸 동작들을 보여줘야 하니 조금 멀리 찍고, 비극은 그 사람이 아주 애절한 표정을 보여줘야 되니 가까이 가서 찍고. 이 이야기를 후세 사람들은 이렇게도 해석했어요. 남의 일이면 희극이고 내 일이면 비극이다. 영화를 영화로서만 본다라면 우린 여전히 희극적인 세상에서만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 시대의 일로 가지고 온다라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이상한 일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화는 대중문화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해석이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낼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멋진 대중의 문화입니다. 영화들 많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